품격 있는 국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하는 중진의 격.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당 편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입니다. 그런데 중진의 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네. 중진의 격에 맞으시죠. 지금 뭐 원내 수석 부대표면은 원내 대표는 이렇게 발표할 때 주로 마이크 앞에 서시고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이나 실무적인 내용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원내에 수석 부대표가 2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야당하고의 협상은 주로 운영 수석, 네네. 한병도 수석이 하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당에 우리 의원이 170명이 넘으니까요. 174명. 네, 이제 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하고의 정책을 조율하거나 그 입법 과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거나 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힘이 제일 세신 분이네요.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뭐 그렇죠. 아는 건 많지만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그런 계신 어려움이 거 좀 아닌가.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이렇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그 제기와 말솜씨를 자랑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안다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민주당 이야기하려면 주말 경선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 네. 충청 지역 경선 상황이 모두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좀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캠프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네. 분석들을 했을 텐데 당에서 보건대 객관적으로 보면 대략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길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그랬죠.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였는데 대체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더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지지를 조금 더 적게 받으신 거죠. 그런데 아주 뭐 격차가 뭐 놀랄 만큼은 아니었고 대략 50%를 넘길 수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2포인트 정도 예상했는데 54, 55 정도 나온 거니까 조금 더 나온 거라고 예, 봐야겠죠. 좀 더 나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것도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보기에, 그리고 이렇게 캠프에서도 그렇던데 이낙연 후보가 30%를 못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전략 회의를 굉장히 장시간 조금 아까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략 기조가 바뀔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캠프에 속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만 아무래도 이제 선거인단들도 좀 반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12일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 70만 명인가요? 이 정도가 이제 네, 64만 명. 64만 명 개표되는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다. 아니다, 호남까지 가봐야 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언제를 눈여겨보면 됩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특히 이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1차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네. 면에서 보면 1차 슈퍼위크인 12일 날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1차 분수령일 수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있고 또 영호남이 같이 거의 이제 까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차 슈퍼위크가 더 중요할 거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 네. 네. 이게 뭐 당 입장에서는 뭐 좀 결선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흥행이 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네. 1, 2위 후보 간에 혹은 1, 2, 3위 후보 간에 조금 더 각축을 벌이고 일종의 각본이 없이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고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금 이제 격차가 있어서 네. 1차 슈퍼위크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 조심하시느라고 정말 네, 조심해야죠. 네.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정말 말씀을 조심조심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법사위 얘기부터 오늘 뭐 가까운 것부터 잠깐 네. 얘기를 하시죠. 법사위 아까 최강욱 의원 이야기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긴급 현안 질의 했어요. 근데 오늘 딱 들려오는 게 쿠데타, 찌라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거는 검찰 쿠데타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또 야당 쪽에서는 찌라시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 본질이 뭡니까? 글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좀 돼야겠죠. 그 몇 가지 이제 스모킹건이 있을 텐데 그 실명 판결문을 네네. 누가 들여다봤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최초의 제보를 누가 했느냐. 네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사실인지 네. 이 여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본다면 매우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어느 사건보다도 일종의 그 검찰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유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청의 존립에 문제가 될 만큼의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누가 이것을 정밀하게 소위 가짜를 조작해서 뭐 증언했다든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니 뭐 민주당이 조작했다 이렇게 윤석열 추미애 조국 쪽 민주당이 조작했다 이런 입장이시던데. 적어도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민주당 발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제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선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이 조작을 하셨으면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집행위원장 격이실 것 같아서.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법사위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이 국회 본회의가 말하자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요. 27일 날 사실 27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추석이 있고 하기 추석도 때문에.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여야 8인 협의체 외부위원들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교수 이렇게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분 확정된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는 김용민, 김종민 두 분.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싸우자는 거냐, 협의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묻던데. 그 김종민 의원하고 김용민 최고위원이 우리 당 미디어 특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생각보다 두 분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이시라고. 그러니까 예.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그렇진 대해서는 않다. 자기 주장을 하지만 네. 사리에 맞는 이 네, 네, 반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는 분들이라 네. 뭐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언론 이 중재법이 갖고 있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네.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협상하는데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니까 그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한 합의문, 물론 합의문이 항상 나오지만 이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네. 항상 의견이 부딪히던데 제가 본 합의문에는 그 협의체 활동 시한은 26일, 그다음에 27일 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처리한다가 아니다. 합의안이 나와야 처리한다는 것이지 그냥 처리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윤여정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날은 무조건 처리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하시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야당은 6개월 정도의 논의 시간을 갖자고 6개월이요. 네. 했고 그 후에는 이제 3개월 정도는 논의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임박해 있어서 그렇게 논의를 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장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네네. 그 절충 지점으로 1개월간의 이제 시한을 네, 가진 네. 건데요. 저희는
마냥 끌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충분히 그 과정에서 공론을 이제 형성하고 그 논의가 되는 수준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점이 있으니까 26일 협의, 27일 표결 처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한다라고 딱 네 글자 써 있는데도 각자 돌아서고 나니까 다음 날 그 처리한다는 의미를 각자 달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소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날 그럴 수 본회의를 있죠. 엽니다. 예.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예컨대 필리버스터나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며칠간 한다든지 이럴 개연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상정을 국회법 외의 방식으로 막는다거나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그건 정도 취지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네, 할 수도 없고 네, 지금 그렇죠. 잘 안 드러나 있습니다만 예. 그 20대 국회 때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된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재판받고 계세요. 재판받고 계셔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현업단체를 추천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론 7개 단체가 거부했다. 이게 이 거부 왜 민주당이 더 품넓게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단체들이 왜 거부했는지를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들의 이해가 네네. 다 제각각 다르시더라고요. 예, 더 세게 하자라는 분도 있고. 그렇죠. 더 세게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이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요. 그러니까 방송분들은 공정 그 방송의 지배구조도 지배구조. 이번 기회에 예. 바꾸자. 예. 신문하신 분들은 야 우리 좀 사주한테 영향 안 네, 받을 편집권 수 독립. 있도록 편집권 독립 문제도 좀 같이 다루자. 왜 1인 미디어는 또 뺐냐. 견제 감시 안 하니 예. 이런 것도 같이 해야지. 이런 맞습니다. 각각의 요구들이 다 달라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이해관계를 표해서 뭘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27일이 소위 그 비상구가 될 거냐 이 협의체가 이게 출구 전략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그냥 갈등만 27일로 그냥 미뤄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라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27일 날 어쨌든 이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내에서는 종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네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공론도 아직 형성이 안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1인 미디어에 관련된 네네. 문제라든지 지배구조, 지배구조 편집권 문제라든지 독립. 또 포털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의제들도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이 논의를 해서 다른 언론과 관련한 보다 민주적인 의제들도 최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F에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네네. 그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언론의 민주화, 언론의 개혁 이런 것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그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공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수술실 CCTV법이나 또 탄소중립기본법, 뭐 구글 갑질 방지법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됐는데 CCTV랑 그나마 구글 갑질 방지법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조승래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성환 의원님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이신데 탄소중립 기본법도 통과가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한여름에 뭐 굉장히 산불도 많이 나고 또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전 인류가 이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 기후 위기가 결국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긴 일이고 네. 그래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이제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소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이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250년 전에 산업혁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다 석탄 석유 기반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인 기반이 되는 탄소 문명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사는 집 혹은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이 모든 것에서 소위 그 근본적인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 기반을 없애는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는 그런 법이라 앞으로 우리 일상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건데요. 당장 지금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부터 전기차만 이제 전기차, 생산한다고 수소차.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바이든도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이제 내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노동자분들을 또 어떻게 할 전환해 거냐. 드려야 되잖아요. 일자리 문제 커지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동네 카센터까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 닫아야 될 판이다 이러는데 네. 보통 이 기본법 뭐 이런 게 구체적인 실행 법안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님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성환 의원님 활동을 더 기대하고요. 네. 오늘 지금 갖고 오신 이게 사탕수수요? 예, 종이가 사탕수수입니다. 붉은색. 한번 이렇게 좀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예,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와, 종이만 봐도 우리 특위 위원장님 다운 포스를 확실히 어필을 하고 가시네요.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또 우리 조혜진 의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조혜진 의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